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 수요일에 무역과 북한에 대해서 중대한 성명, 완벽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손에는 북한 문제, 또 한 손에는 무역 문제를 들고 한중일 3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물론 자신의 순방 성과 자랑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전향적인 깜짝 성명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북한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의 낀 신세가 씁쓸해지는 건 사실이네요. 우리의 분단 현실을 절절히 보여주는 사건이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하나가 귀순을 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총상이 워낙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북한군 귀순 병사, 지금 수술 후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해당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고요. 예.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중태입니다.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수술은 2011년이죠. 아덴만 연명작전에서 해적에게 총격을 당한 석혜균 성장을 살려낸 그 이국종 교수가 맡았거든요. 이국종 교수. 네, 해당 병사는 현재 그 수원 아주대병원에 머물고 있는데 그 병원 주변에는 병원 관계자 또 군 관계자에 의해서 보안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앞서 어제 오후 3시 30분이죠. 그 해당 북한군 병사가 북한 판문점 우리 측 구역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해서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폐와 복부에 67발의 총상을 입었죠.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정확한 경위는 해당 병사가 의식을 찾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에 대해서 아직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다시 잠잠해진 최근 국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네요. 예, 뭐 이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국정원장 잔혹사입니다. 간밤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검찰이 체포를 했는데요.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 한 월 5천만 원 정도였던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병기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한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들리네요. 그래요. 사실 특수활동비 상납은 이병기 전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검찰에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요. 예.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돈은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선배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수감 중이거든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30대부터 33대 원장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장 잔혹사, 오늘 이렇게 제목 붙인 신문이 있던데 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거기에 원세훈 전 원장까지 다 체포, 구속 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국정원 바로서기 과정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유승민 안철수의 재회입니다. 바른정당의 신임 대표가 된 유승민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오늘 취임 인사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만남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양당의 연대 아니면 통합론의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또 유승민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또 안철수 대표는 호남권 민심 위반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더 연대와 통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회의여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워도 두 사람의 발언 뉘앙스를 보면요. 앞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부에 뉴스닥 있어요. 네. 뉴스닥에서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했다고 밝히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예.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음흠.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절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사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예.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뭐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예.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네.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진술했다고. 네.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언은 그게 그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버 그와 관련된 그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네.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때문에. 뭐 그것을 그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네,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의 만나면? 전언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네.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번째 했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그 강북이 궁궐 도시인데 이런 궁궐 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 런던이나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준비는 했다란 말씀은 공식 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단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네.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이재호 대표 인터뷰 들은 다음에 MB가 무슨 잡범입니까? 이 얘기가 화제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대단했어요. 저도 인터넷 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이 인터넷상의 댓글들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발한 해석들 많이 하시죠. 제가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요. 국민이 역시 제일 똑똑합니다. 다 시사평론가들이세요. 네, 맞아요. 반성하세요, 김성환. 알겠습니다. 오늘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주 큰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9일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무려 4만 1,700건이 넘는 국민청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4만 1,700건이요? 네. 하지만 논란도 좀 적지가 않은데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다. 아니다. 이건 여론몰이다. 이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찬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청원 게시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은 미국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 We the People을 모델로 한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독도 문제나 동해 이 이름 명칭 지정하는 문제 가지고 청와대 게시판, 백악관 게시판에다가 온라인 글 올립시다 이런 운동하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그 게시판입니다. 2011년 백악관이 만들어서 아주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운영 방식은 백악관과 조금 다릅니다. 이 백악관은 추천이 10만 명이 넘어야 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놨는데 추천수 10만 명 넘으면 백악관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30일 동안 2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20만, 2배네요. 그래서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한 청원이 3건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은
소년법을 바꿔서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상태고요. 나머지 청원은 이제 2건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주치 감형 폐지, 동반자 등록법 등 2만 8천여 건의 청원이 현재 20만 명이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국민은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청원 사이트 직접 올려서 무언가 소통하는 사이트가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모을 줄은 몰랐어요. 네, 맞아요. 아마 청와대도 깜짝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 정부 시절을 상징하는 말이 뭘까요? 불통, 맞아요. 유체 이탈 이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통 정치에 그동안에 국민들이 좀 질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이 과거 정부 시절에 보면은 대통령은 마치 상황처럼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장관들만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무슨 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국민이 어떤 요구를 내놔도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정보기관을 활용해서 여론공작까지 시도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촛불 시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청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니까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갑자기 국민의 소통 욕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권리다입니다. 권리다? 네. 이 청원법이라고 있어요. 청원법 4조에 청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명시가 콱 돼 있습니다. 법에 청원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이 피해 구제부터 징계 요구, 법률 조례 개정 등등해서 국민들이 이런 청원을 낼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리를 여론몰이로 자꾸 인식하거나 그렇게 여론몰이라고 몰고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던 날 함께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청원 출국금지 청원을 올린 것들을 두고 대한민국 국격과 품격을 지켜달라 이렇게 야단치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 청원 올리신 분들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네. 과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청원이 한 8만 몇천 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아직 20만 건도 못 채웠어요. 근데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재호 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 가운데 8만 명은 많은 수도 아니고 열혈 여권 지지자들이라 신경 쓸 것도 없다. 네, 그런 뉘앙스 얘기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사 일부 뭐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돼. 그게 사실 그게 불통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청원 게시판은 국민 여론의 용광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민도 청원하면 모두 이뤄질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입니다. 올리면서도. 네, 그럼요. 이게 설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우리의 뜻이니까 표현해보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표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동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하. 공감을 얻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이 보면은요 굉장히 현명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것은 알아서 그 수만 건이 올라와도 알아서 도태가 되고. 그렇죠. 이게 진짜 괜찮다 싶은 것은 모여서 어느새 10만 건, 20만 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리는 내용 중에서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국가가 내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해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결혼 후에 여성들의 호칭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도 있는데요. 시댁한테 호칭은 대부분 님자가 들어가는데 왜 장모, 장인, 처제, 처형은 님자를 안 붙이느냐. 그런 청원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야, 기발한데요. 미처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괜찮네요. 이런 것들에 공감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어제 김장겸 사장 해임됐고요. 노조는 내일 파업을 푼답니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병원의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진 한림대 성심병원.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까?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짧은 바지를 입고 섹시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야말로 걸그룹 섹시 댄스를 추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요를 받아서 마지못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제보들이 더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가 하면 지난달 국회 교문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발언을 했던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청와대 전병헌 수석의 지인들이 그 농단의 핵심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파문이 더 커졌었는데요. 저희가 그 농단의 당사자로 지적된 분 인터뷰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이 인터뷰를 듣고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반론 인터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여명숙 위원장 직접 만나보시죠. 이어서 한 주간의 상한가 하한가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닥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 하한가에 올릴 인물들이 많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재단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한림대 성심병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에 처음 이 제보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다양한 추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 제보 내용을 대신 전해주는 형태였는데 오늘 저희 뉴스쇼에는 그 제보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좀 들어보죠. 성심병원 갑질 피해자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네. 예. 간호사신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신원보호를 위해서 몇 년 차시라는 건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신입 간호사는 아니세요? 네. 예.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그러니까 걸그룹 섹시 댄스 같은 걸 시켜서 지금 논란인데 그 장기자랑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예. 체육대회를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장기자랑 하는 거를 보기는 봤었고요. 아. 네, 저희 후배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매년 이런 일이 행사 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네, 매년 주최되는 그 일송 체육대회 날이 있는데 예. 그날에 이제 각종 종목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장기자랑까지 마지막에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게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장기자랑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섹시 댄스를 춰라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각 재단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그걸 또 등수를 매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당연하게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갈수록 이게 너무 요구하는 게 심해지고 근무가 끝나고 나서 그걸 춤 연습을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3시간 동안 또 남아서 밤까지 연습하고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참가하는 그 신입 간호사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런 춤을 내가 이런 옷 입고 춰야 되나?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면서 아직도 울면서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이렇게 선정적이게 이제
가슴을 막 출렁이면서 그런 춤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가슴뿐이 아니라 엉덩이 흔드는 춤 정말 수치스러울 만한 수준이더라고요. 네. 당연하게 그냥 저희는 한림재단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니까 당연하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 인터뷰하시는 분은 네. 섹시 댄스는 동원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다른 네, 장기자랑은 참여하신 적, 동원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했을 때 그런 체육대회 응원을 또 나가게 하거든요. 체육대회에 응원이란 거는 그냥 앉아서 응원하는 거 말고 또 뭐 연습을 해요? 운동장에서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무슨 연습을 해요? 줄다리기, 뭐 피구 그런 종목들이 정말 있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 나가서 응원하라 그러고 축구하는 거 응원하라 그러고 그것도 근무 다 끝나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땡볕에 앉아가지고 응원하다 들어가고 2-3시간 동안. 아니 연습을 하는데 축구 대회에 나갈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걸 응원하라고 보내요? 연습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네요. 더 사기를 북돋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아니 네. 그때 임신 몇 개월이셨어요? 저는 30주 이상이었는데도 그때 저도 사실 거기에서 안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이는 입장이고. 아니 왜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만삭이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걸 말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 같은 걸 제가 어쨌든 이 일을 계속 다닐 거니까 예. 어쨌든 수 선생님한테 안 좋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찍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굉장히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 땡볕에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나면은 이거 뭐 상태는 괜찮으셨어요? 근무를 하고 나서 또 응원하러 가고 뭐 이러면? 네, 사실 그 거의 임신 막달 2달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출산이 예.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을 때도 배가 땡기고 힘든데 그 때양볕에 그때 8, 9월이었거든요. 응원 연습. 저희가 10월에 항상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한여름이었네요. 그러면 응원할 여름에 때가? 나가서 그 땅볕에 앉아가지고 응원하고 집 가면 배가 너무 진짜 땡기고 도무지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참고 다녔었어요. 참고 하고. 네. 그렇게 강제로 동원되는 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림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많고 어떤 날은 근무하기 전에 미술관에 가서 미술 관람을 하고 이제 근무를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간호사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간호사 힐링 프로그램, 미술관 관람하고 이거는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화 프로그램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위에 수 선생님께서 명단을 누구누구 이날 가라 찝어주면 가야 되고 웬만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병원. 아니 무슨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힐링이 전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프로그램 다 마치고 출근하려고 하면 진짜 정말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것을 모두 하라고 강요했다는 수간호사분이 혹시 그 모 정치인에게 후원금 강요했다는 그분과 동일인입니까? 아마 저희 병원 수선생님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사실상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겠지만 저희 수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셨었어요. 그 춘천의 모 정치인, 모 국회의원한테 후원금 다 내라 요 강요했다는 그 부분. 지금 이게 한두 건이 터진 게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이 이렇게 놀라는 거 보면서 이제 이런 병원은 전 처음 봤거든요. 이런 회사를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놀라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사실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적인 일들이 진짜 너무 많고 저희가 심지어 일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실수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이 환자한테 해줘야 될 걸 다른 환자한테 해준다던가 정말 중요한 주사를 잘못 주게 된다던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더 돼서 이거는 정말 악순환인 것 같아요. 터질 게 터졌다. 네. 그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집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바라시는 점 혹은 우려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병원 전산팀이 있거든요. 예. 전산팀에서 병동에 다 내려와가지고 컴퓨터 다 포맷하고 IP 주소 바꾸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지금 분주하게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정말 시간 외적으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병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서 이런 인터뷰까지 한 거거든요. 예. 병원이 좀 바뀌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사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이 근무하시는 분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인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성심병원의 간호사 한 분을 음성 변조로 만나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또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예, 지난 10월 31일이었죠.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여명숙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게임판의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한 거였죠. 이 발언이 알려진 뒤에 해당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로 지목된 윤문용 녹색연대 국장,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데요. 윤 국장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팩트부터 틀렸다. 나와 전 수석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그 반론 직접 들어보시죠.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에 교문위 국감 현장이었죠? 네. 예, 게임판에 4개 농단 세력이 있다 하면서 실명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당사자들이 모두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그 양반들이 어떻게 반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시던 거 쭉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알려달라고 한 적 없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실 대로 해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하시는 거, 예.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하시고 싶으신 비난 있으시면은 하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미안하다고 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적인 팩트가 틀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란 부분도 틀리고 기초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틀리다 보니까 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소문만 듣고 사실관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발표하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그거는 좀 논점 일탈인데요. 친척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했고요. 근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을까요?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팩트를. 저는 제보만 듣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 명의 제보를 듣고서 또 제보자를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실에 대해 제가 친척을 빙자한이라고 했지 친척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제보를 듣고 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미처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있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자면 인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게임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내용 자체는 여전히 맞다라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확히 틀렸다고 말한 부분은요. 친척을 빙자했다는 부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게임업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그게 아니라 게임법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세력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기업들도 이런 농단 세력의 피해자입니다. 누가 작정하고 규제 장사를 한다면요. 여기 당해낼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실까요? 기업들도 농단 세력의 피해자다. 사실 게임업 쪽을 게임판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농단한다는 것이?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 위에 덧입혀서 사행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그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거나 뭔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뭐 기억나는 사례 있으십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지 하는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 기관에서 온몸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이게 정상성이나 안전망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게 무방비 상태로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인 상태, 미약한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무방비로 뚫려오고 좀 더 그게 더 강화된다면 이 자율규제 또는 민간심의라는 미명하에 안전망이 많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인데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소리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이게 뭔가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바로 농단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 권력에 붙어서 생태계를 망치는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사실 유포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조직을 없애자고 하면 그게 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뭐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A라는 법이 있다. 네. 그게 이제 뭐 자율심의 좋아요. 그리고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벌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돼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누적 350만 개, 뭐 연간 55만 개 이런 게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서 뭐 손발 자르고서 일하라는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농단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어주셨어요. 어떤 A라는 법, 자율심의 법이 입법이 되는데 동시에 그러면은 그거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도 세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자율심의만 내주더라. 이게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농단이겠느냐? 나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 업무하는 사람들, 니네 그만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른 말이 자꾸 막힙니까?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 얘기는 정책에 반영하지 말자라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뭐 협의체를 외곽에서 돌린다든지 이게 뭔가 다른 정상적인 거 외에 뭐 다른 방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한 이거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 정도 됐으면 온 국민이 좀 알아야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 지적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지금 여명숙 위원장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그분들의 소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어딘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인 것인가에 따라서는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단이 게임판 농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정황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율규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명민한 데피니션 없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미 그런 논의를 저희가 기업하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희를 단절시키고 뭐 다른 루트로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는 규제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지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는 여기는 저희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화를 논하는 자리, 그 자체를 단절을 시킨다거나 하는 거면은, 이거는 뭐 분명히 왜, 누가,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들여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단순 소신이 아닌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 뭐 예를 들면 뭐 배후라든지 어딘가로부터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석연치 않은 의심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뭐 압력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압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왜? 오픈해서 해야 될 일을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뭐 이용자의 보이스가 사실상 거기서는 배제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증거 뭐가 있을까요?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PC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 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이 만들어낸 각종 포럼위원회, 협회 등에 항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같은 주장하면 또 개관위를 폐지하고자고 하는 또 새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그 입법 권력에서 붙어가지고 생태계 망치자는 법을 그걸 그대로 유지시킨다면은 그 목적이 있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런 것들을 조직을 없애자고 한다면 이게 농단 아니고 뭘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태블릿 PC 같은 그런 증거는 없다. 물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타이밍, 정황, 지금 정황을 좀 자세히 봐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정황에만 의존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누가 칼 맞고 죽어나가야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던 사람 봤으면 우선은 그거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터뷰에 출연했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의 비서관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 위원장이 농단 세력이라고 지목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 위원장의 어떤 이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본인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다 농단 세력이라고 찍어가지고 발표한 거다.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적폐로 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떻습니까? 욕하라고 하세요. 아니,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그런 비판들이 이루어진 건데. 아, 그분들이 한 비판이 가짜 뉴스에 기반한 비판이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뭐가 겁나는 거냐는 거죠.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 공교롭게도 윤문용 국장은 지난주였죠. 전병헌 수석 의원 시절에 비서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하고 이번에 국정농단 지적하신, 게임농단을 지적하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저희 기관에서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고요. 예.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그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단이라고 지적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태블릿 PC는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증거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없이 어떻게 농단이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소신이다라고 그분들이 또 반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명숙 위원장의 입장. 반론 인터뷰 차원에서 들려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 위원장님 또 차후에 이 논란이 이어지면 다시 한번 인터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반론 인터뷰였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책이 주인이 되는 곳 인사동 고서점 통문관 편입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인사동의 골목. 시끌벅적한 그 길의 초입,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고서점 통문관. 저희 아버님을 거쳐가지고 이제 저까지 3대째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서점입니다. 보물로 지정될 만한 책들이나 이런 경우도 저희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1934년 처음 문을 연 이곳 통문관에는 오래된 책들이 내뿜는 시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쌓여있는 게 쉬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권수로 치면 2만 권은 될 거예요. 2만여 권은 넘을 겁니다. 여기도. 요거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친필로 자기가 이제 서명하셔서 다른 분한테 주셨던 1948년도 3월에 나왔던 재판본의 서명본이고요. 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 나무를 우리에게 하면 얇게 갈라놓은 것 같기 때문에 보통 한지는 1000년 이상 간다고 얘기를 하죠. 나 그 책하고 권이 뭐 10책 5권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쓰지 않는다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 쓰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책에서 보면 한 권이 조선시대 때 개념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는 안에 권이 2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3권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사랑방 역할까지 하던 통문관. 하지만 책 읽는 소리가 줄어드는 만큼 이것도 쓸쓸해집니다. 나는 참 우리가 답답한 게 우리 애들한테 우리 금속 활체가 구텐베르그보다도 먼저 됐다고 가르치면 뭐래.
책을 안 읽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 뒤처졌는데 책을 안 읽고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용감한가, 저렇게 만용이 있나 그렇게 느껴요. 할머니가 두드름 40개에 25전씩에 사오시는데 큰 가재미보다도 잔 것을 내가 좋아해서 여기는 사가는 손님도 저도 주인이 아니고 책이 주인인 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나 또 다음에 오는 뭐 이제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지기, 서고를 지켜주는 사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내 친한 것이 온다고. 통할 통 그럴문, 글이 통하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통문관. 과거에 쓰인 옛 이야기들이 후대로 계속 전해지기를, 책장 넘기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문을 엽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인사동 고서점 통문관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통문관의 이야기 잔잔하니 좋네요. 다시 현실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성심병원 사태 들으시고 서정현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일제 그 당시에 집단 문화의 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인 집단 회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병원뿐이겠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강제, 강요, 무조건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강선엽 님도 행사가 많은 회사는요, 업무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아날로그니언님, 간호사의 피곤이 누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셨어요. 박영선 의원 인터뷰 들으시고는 박진영님 완전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신순영님, 서울시장 아까 마음 먹었다 이 얘기 하셨죠? 박영선 의원이 들으시고는 응원한다는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요. MB가 어디 잡범이냐라고 어제 이재호 대표가 얘기한 것 관련해서 4884님은 오히려 그 발언 때문에 잡범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런 문자를 또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양희준님은 잡범 아니죠. 이 정도면 지능범입니다. 철저한 수사해달라 이런 문자까지 들어옵니다. 염영숙 위원장의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인터뷰 내용이 잘 선명하게 이해는 안 됐다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저도 아주 뭐 이렇게 워낙 그쪽 그 게임 업계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해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반론 인터뷰였습니다. 염영숙 위원장. 자신이 국감에서 한 내용은 틀린 것이 없다. 다만 그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에서 좀 어긋났을 뿐이다라는 핵심 반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뉴스닥으로 가보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위원장님. 네. 지난주까지 최고위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어제 지도부가 이제 전당대회로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당비를 적게 내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일 때 얼마 내셨어요, 당비? 최고위원 100만 원이고요. 당협위원장은 10만 원입니다. 와, 10배나 차이 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 좀 줄이시던가요? 당협위원장이란 호칭이 하나 있고, 네. 저기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그러니까요. 지금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할 일 많고 진짜 뭐 받을 건 없는 자리인데. 독립야구. 예, 이런 것만 늘어납니다. 아주 영세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 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야구 해달라고. 좀 인프라 좀 확충하는데 다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맡았는데 같이 그냥 배 고르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좋으세요? 총재가 낫습니까? 확실히 총재라는 게 멋있지 않나요? 총재. 이준석 총재. 뭔가 이회창 총재랑 명칭만 맞먹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이상해요. 위원장으로 할게 그냥 위원장으로. 아무튼 바른정당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아마 상한가 하한가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밀어두고 하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네, 저는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대표. 늘푸른 한국당 대표.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골라온 하한가부터. 박지원 의원 골라왔습니다. 하한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네. 우선 허성무 소장님, 이재호 대표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 네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바로 하한가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어제 CBS만 출연한 게 아니고 많은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후에?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뭐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뭐 잡범도 아닌데 이러면 되느냐부터 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했는데 그걸 수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 뭐 강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요. 맞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지금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권력, 특권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휘두르고 있다 하셨는데 불공정 특권을.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국정원장은 이미 구속됐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이분도 뭐 증거가 충분해서 실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정권에서 특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로 시작했어야 된다. 사과부터 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절차상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죠.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 분 또 이동관 또 대변인도 지금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부적절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 보복일 뿐이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도 깔 거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고 아직도 깔게 돼 있을는지 뭐 대통령의 대북 그 회담 내용까지 지금 대화로까지 다 털어가 공개한 상황인데 뭘 더 얼마나 까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진짜 염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염치라는 게 삼가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은 검수와 같다고 어느 유명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그 점을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총 자리에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망나니 춤에 대응해야 된다. 이제 망나니 춤이란 단어랑 잡범이란 단어 두 개가 히트였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망나니 춤에 대응을 하자는 건지 자기도 같이 춤을 추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큰 틀에서 보면 왜냐하면 보수에 대한 공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바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보수 적폐 청산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수의 세대 교체 또는 아예 보수 쪽 핵심 세력 교체라는 걸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옹호할 지점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제도 하태경 의원님이랑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지도부 이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은 이제 새롭게 이제 차별화해서 가겠다. 자유한국당과? 예, 차별화하겠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원내대표 맡고 계셨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별 다를 게 없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정치보복 쪽에 방점 많이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좀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확인된 부분, 특히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아니면 댓글 공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기보다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보수정권 하에서도 보면은. 이 댓글 공작한 것들 내용들 보면 그 안에서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약간 핀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기억해 보면은 이미 드러난 어떤 그런 공작하신 분들에게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요. 이준석 위원장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던 분들 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 알파팀이었다 뭐 이런 분들 저 엄청 깠었거든요. 보면 예전에 한번 틀어지니까. 까는 게 뭡니까 까는. 저 엄청 공격했어요. 그 사람들.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청산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망나니 춤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허성무 소장은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뭐 이제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극단적인 방어를 해야만 방어가 되니까 그래야 또 지지세를 모을 수 있거든요.
결집을 노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재호 대표가 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렸던 게 뭐냐면 늘푸른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으니까 문제의 뿌리는 제거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당 작업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이재호 대표의 늘푸른 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예. 바른정당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늘푸른 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재호 대표나 아니면 뭐 다른 친이계 의원들에게 이런 연대를 주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기지가 않는 것이 이재호 대표가 늘푸른 한국당 창당하실 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서 좀 서운했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정계의 어쨌든 보수통합이라는 걸 주도하셨을까 하는 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예. 하여튼 지금 이제 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어제 의원총회 열리고 거기에 바른정당에 탈당한 의원들 탈당했다 해서 이제 복당하는 의원들이 인사하러 왔잖아요. 근데 친박 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그분들하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끝으로는 어제 뭐 봉합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실제는 뭐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촛불에서 탄핵 의결로 가는 사이에 극단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라든지 다음에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다시 합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앙금을 아무리 말로 털은다고 해서 털어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친홍계와 그리고 이제 김무성계가 연대를 하면은 뭐 친박계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친홍계에 드러나지 않는 좌장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친박에서 갈아타신 이제 인천의 모 의원님이거든요. 친박에서 갈아타 인천의 모 의원님. 그냥 이름을 얘기하겠다. 윤상현 의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님이 예전에 잘 생각해보면은 그 도장런 사태 있었을 때 그때 전화기다 대고 녹취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도장 들고 튀어라. 그거 하니까 그 김무성 대표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센 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계와도 약간은 척을 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홍 대표가 숫자 불리기엔 성공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부로 신임 유승민 대표와 뭐 최고위원 뽑혔습니다. 다시 뭐 정비를 하고 가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질문드리냐면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11명 중에도 추가 탈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뒤에 홍준표 대표가 더 이상은 안 받겠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그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자유한국당과의 뭐 개선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아니라 보수 중도 노선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이제 장제원 의원이 또 수석 대변인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비판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뭐 어제 장제원 의원의 그 뉘앙스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 됐거든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저는 노림수가 이제 유승민 의원 고립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독려하고 있는 거에 있고. 추가 탈당의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탈당해서 간다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활짝 열고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까? 그런데 이제 말로는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림수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더 불안감을 하고. 올려 빨리 와. 네, 동시에 이제 친박계한테는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이 다목적 포석용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본인이 탈당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요. 원래 그런 분들이 더 해요. 전향한 분들이. 자, 하한가 이재호 대표를 뽑아오신 허성무 소장 이야기 먼저 들었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왜 하한가입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뭐 요즘 바른정당 뭐 그게 불쌍해져가지고 까는 사람도 없는데 맨날 까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깐다는 표현. 오늘 왜 이렇게 그 표현을 많이 쓰세요? 매일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 누군가 보면 최고 공격수가 박지원 의원이세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박지원 의원님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원심력이 좀 작동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이제 본인의 독자 노선을 좀 걷겠다는 그런 취지가 보이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또 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이제 전남지사 출마하시고 싶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약간 좀 여의치 않으니까 요즘.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랑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어쨌든 도움이 합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최소한의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독자 생존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엔 안철수 대표가 이미 너무 이제
본인의 독자 노선을 걷는 것에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바른정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동의 동력 중에 하나는 바른정당과 연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작 지난번에 제가 이 뉴스닥에서도 예전에 국민의당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세게 안 때렸거든요. 제가 그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정당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입장 속에서 가는 건데. 박지원 의원의 지금 신세가 그러니까 하한가 신세가 됐다. 이도저도 아니고. 허성무 소장님. 방송 듣고 계시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죠. 박지원 대표님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예. 스스로 좋은 길들을 잘 만들어가고 정보도 많아서 늘 이슈의 중심에 계신데 그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전남지사를 나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분은 지금 뭘 선택하려고 하는가. 제가 볼 때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입당이죠. 탈당 후 입당. 그거 외에는 전남지사 나가서 당선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갈 수야 있지만 당선까지 정말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민주당의 입당을 속으로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별 입당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 생각을 했을 거다. 그렇죠. 호남의 중진들이 단체로 탈당해서 뭐 이렇게 단체 입당은 지금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도 100% 러브콜을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흐름도 조금 있죠. 그럼 왠가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의회에서 다수파라는 게 중요한 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또 당 지지자들 중에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 가진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언제나 괴리는 있는데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과연 민주당의 개별 입당이 가능한 한 상황이냐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군요. 제가 이제 탈당파 사태를 몇 번 겪어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 넘어가는 쪽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내무반에 수리탄 하나씩 까놓고 갑니다. 이거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듣고 계세요. 뉴스쇼 항상 들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게 뭐 셀 수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대표랑 크게 한번 싸우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분석. 이거는 이준석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전망을 하신다. 제가 경험상. 요즘 이제 탈당파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근데 사실 그동안은 그 안철수 대표가 빌미를 많이 준 것도 사실이에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까면은 뭐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고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 세력들로부터도 엄청난 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야 비로소 이제 한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 증거한 게 나 MB 아바타 아니에요 하는 거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격할 포인트가 줄어들죠. 알겠습니다. 이거 하한가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꼽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준석 위원장. 저는 검찰이죠, 이제. 검찰을 상한가로. 역설적으로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신 동안에 검찰이 이제 가장 주목받게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꼽아오신 이유는 뭐 정상회담 성과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한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중 얘기도 있었지만 또 한 아세안 외교 이렇게 뭐 퍼레이드식으로 벌여가면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특히 이제 한미 외교 관련해서는 굉장히 코리아 패싱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 불식되었고 한중 외교는 사드 보복 지금 철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마음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니까 뭐 대통령이 박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건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계속 기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그건 이제 좀 아픔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역설적인 또 효과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이제 뭐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해서 뭐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전병헌 수석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그런데 전병헌 수석도 검찰로부터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여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치고 있으니까 야당의 주장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무슨 정치 보복이냐. 지금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까지도 조사를 시키는 상황인데. 심지어 청와대 일부는 정무수석이 나가서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조사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야당만 지금 그런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진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좀 진행한 이유가 공수처에 대한 여론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서 좀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는 것인데 검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그건 너무 호사가들의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검찰 입장에서는 꼭 그쪽만 손에 쥔 게 아닙니다. 의회 쪽으로도 보면 오늘 이제 단독 보도를 뭐 언론에서 했는데
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백만 원씩 상납받았다. 자,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당 2명, 야당 3명인가요? 5명 정도의 정치인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상납받아왔다. 10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원씩 받아왔다는 의혹을 잡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송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로 간 40억의 특활비. 그게 다가 아닐 거다. 다가 아니다. 또 정치권으로도 흘러갔을 것이다. 또 국정원이 관리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터지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게이트로 번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면 이게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주신 거예요.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패가 많다. 저는 검찰이 앞으로 여야 정부 어느 곳 할 거 없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선거라는 건 어차피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거는 2년 반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정치권이 변동하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지만은 지금 당장 혐의가 상당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특활비 받은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억대 자금을 수수한 정황도 또 있고. 뭐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이 물론 어제 해명은 했습니다. 나 빌렸다가 갚았다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제 원래 강서구에 있는 그 업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김성태 의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 거로 이제 밝혀졌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흘러나오면서 의원들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아까 그 특활비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씩 몇 번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나온 거지. 그렇죠.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명단? 그럼 그것보다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대영 사장 200만 원 건 이런 것도 이제 나올 때 보면은 그 정도가 나올 정도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수많은 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하느냐, 저는 수위 조절을 하면 안 된다 봅니다. 물론이죠. 한 번에 다 이제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밝혀내야 무슨 수위 되는데. 조절입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데 검찰이 혹시라도 조직 논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뭐 조절을 한다든지 여기까지만 발표하고 여기서부터는 발표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검찰의 납니다. 의지라는 거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까고 진짜 검찰 발로만 한번 정계 개편 해보려면 속 시원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바람을 국민들도 많이 가지겠지만은 이게 너무 관련자가 많으면은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액수 얼마로 기준을 정할 거예요. 자,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을 잡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 이건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에는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 하한가에는 이재호 박지원 의원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이준석 총재. 예. 고생 많으셨고요. 허성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아니나 다를까 날이 또 추워지는군요. 지금 참 맑긴 합니다만은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요. 수능일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 단단히 건강 챙겨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뭐 런던이나 뭐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준비는 했다란 말씀은 공식 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단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네. 예,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이재호 대표 인터뷰 들은 다음에 네네. MB가 무슨 잡범입니까? 이 얘기가 화제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대단했어요. 저도 인터넷 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이 인터넷상의 댓글들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발한 해석들 많이 하시죠. 제가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요. 국민이 역시 제일 똑똑합니다. 다 시사평론가들이세요. 네, 맞아요. 반성하세요, 김성환. 알겠습니다. 오늘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주 큰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9일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무려 41,700건이 넘는 국민청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41,700건이요? 네. 하지만 논란도 좀 적지가 않은데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다.
아니다. 이건 여론몰이다. 이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찬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청원 게시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은 미국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 위더 피플을 모델로 한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독도 문제나 뭐 동해 이 이름 명칭 지정하는 문제 가지고 청와대 게시판, 백악관 게시판에다가 온라인 글 올립시다 맞아요. 이런 운동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바로 그 거예요. 게시판입니다. 예, 예. 2011년 백악관이 만들어서 아주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예. 운영 방식은 백악관과 조금 다릅니다. 이 백악관은 추천이 10만 명이 넘어야 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놨는데 추천수 10만 명 넘으면 백악관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30일 동안 2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20만, 두 배네요. 예. 그래서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한 청원이 3건이 있었는데요. 예.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은 소년법을 바꿔서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상태고요. 나머지 청원은 이제 2건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주치 감형 폐지, 동반자 등록법 등 2만 8천여 건의 청원이 현재 20만 명이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국민은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청원 사이트 직접 올려서 무언가 소통하는 사이트가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모을 줄은 몰랐어요. 네, 맞아요. 아마 청와대도 깜짝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 정부 시절을 상징하는 말이 뭘까요? 불통, 맞아요. 유체 이탈 예, 예. 이거였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통 정치에 그동안에 국민들이 좀 질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이 과거 정부 시절에 보면은 대통령은 마치 상황처럼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장관들만 막 야단치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은 무슨 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국민이 어떤 요구를 내놔도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예. 뭐 여기에다가 정보기관을 활용해서 여론공작까지 시도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촛불 시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청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니까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갑자기 국민의 소통 욕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권리다입니다. 권리다? 네. 이 청원법이라고 있어요. 청원법 4조에 청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명시가 콱 돼 있습니다. 법에 청원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이 피해 구제부터 징계 요구, 법률 조례 개정 등등해서 국민들이 이런 청원을 낼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권리를 여론몰이로 자꾸 인식하거나 그렇게 여론몰이라고 몰고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던 날 예. 함께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청원 출국금지 청원을 올린 것들을 두고 예. 대한민국 국격과 품격을 지켜달라 이렇게 야단치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 청원 올리신 분들 네.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네. 과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청원이 한 8만 몇천 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아직 20만 건도 못 채웠어요. 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 수요일에 무역과 북한에 대해서 중대한 성명, 완벽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손에는 북한 문제, 또 한 손에는 무역 문제를 들고 한중일 3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물론 자신의 순방 성과 자랑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전향적인 깜짝 성명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북한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의 낀 신세가 씁쓸해지는 건 사실이네요. 우리의 분단 현실을 절절히 보여주는 사건이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하나가 귀순을 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총상이 워낙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북한군 귀순 병사 지금 수술 후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해당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고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중태입니다.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은 2011년이죠. 아덴만 연명작전에서 해적에게 총격을 당한 석혜균 성장을 살려낸 그 이국종 교수가 맡았거든요. 이국종 교수. 네, 해당 병사는 현재 그 수원 아주대병원에 머물고 있는데 그 병원 주변에는 병원 관계자 또 군 관계자에 의해서 보안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서 어제 오후 3시 30분이죠. 그 해당 북한군 병사가 북한 판문점 우리 측 구역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해서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폐와 복부에 67발의 총상을 입었죠.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경위는 해당 병사가 의식을 찾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다시 잠잠해진 최근 국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네요. 이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국정원장 잔혹사입니다. 간밤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검찰이 체포를 했는데요.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 한 월 5천만 원 정도였던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병기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한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들리네요. 그래요. 사실 특수활동비 상납은 이병기 전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검찰에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돈은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선배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수감 중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30대부터 33대 원장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장 잔혹사 오늘 이렇게 제목 붙인 신문이 있던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거기에 원세훈 전 원장까지 다 체포, 구속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국정원 바로서기 과정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유승민 안철수의 재회입니다. 바른정당의 신임 대표가 된 유승민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오늘 취임 인사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만남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양당의 연대 아니면 통합론에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유승민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또 안철수 대표는 호남권 민심 위반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더 연대와 통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회의여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워도 두 사람의 발언 뉘앙스를 보면요. 앞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부에 뉴스닥 있어요. 뉴스닥에서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하다고 밝히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예.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절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 사이버사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 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뭐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술했다고.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언은 그게 그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버 그와 관련된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고. 근데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재호 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 가운데 8만 명은 많은 수도 아니고 열혈 여권 지지자들이라 신경 쓸 것도 없다. 네, 그런 뉘앙스의 얘기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사 일부 뭐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돼. 그게 사실 그게 불통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청원 게시판은 국민 여론의 용광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국민도 청원하면 모두 이뤄질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입니다. 올리면서도. 네, 그럼요. 이게 설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우리의 뜻이니까 표현해보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표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동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하. 공감을 얻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이 보면은요 굉장히 현명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것은 알아서 그 수만 건이 올라와도 알아서 도태가 되고. 그렇죠. 이게 진짜 괜찮다 싶은 것은 모여서 어느새 10만 건, 20만 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리는 내용 중에서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국가가 내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해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결혼 후에 여성들의 호칭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도 있는데요. 시댁한테 호칭은 대부분 님자가 들어가는데 왜 장모, 장인, 처제, 처형은 님자를 안 붙이느냐. 그런 청원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야, 기발한데요. 미처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부분들. 괜찮네요. 이런 것들에 공감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어제 김장겸 사장 해임됐고요. 노조는 내일 파업을 푼답니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병원의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진 한림대 성심병원.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까?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짧은 바지를 입고 섹시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야말로 걸그룹 섹시 댄스를 추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요를 받아서 마지못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제보들이 더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가 하면 지난달 국회 교문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발언을 했던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청와대 전병헌 수석의 지인들이 그 농단의 핵심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파문이 더 커졌었는데요. 저희가 그 농단의 당사자로 지적된 분 인터뷰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이 인터뷰를 듣고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반론 인터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여명숙 위원장 직접 만나보시죠. 이어서 한 주간의 상한가 하한가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닥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 하한가에 올릴 인물들이 많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가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재단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한림대 성심병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에 처음 이 제보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다양한 추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 제보 내용을 대신 전해주는 형태였는데 오늘 저희 뉴스쇼에는 그 제보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좀 들어보죠. 성심병원 갑질 피해자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네. 예. 간호사신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신원보호를 위해서 몇 년 차시라는 건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신입 간호사는 아니세요? 네. 예.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그러니까 걸그룹 섹시 댄스 같은 걸 시켜서 지금 논란인데 그 장기자랑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예. 체육대회를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장기자랑 하는 거를 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예. 네.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네.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번째 했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그 강북이 궁궐 도시인데 이런 궁궐 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